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이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좀 한산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또 빨리 갔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에는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는 등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고 다음 주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각종 지표와 그 발언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에선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들려질지 한 주 동안 저희와 호흡하시면서 전략도 같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이슈가 너무나 많이 들렸습니다. 네.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대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야당인 국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22개 선거구 중에서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국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즉슨 집권당인 민진당의 참패를 의미하죠. 민진당은 친미 반중으로 중국과의 대립각을 굉장히 강하게 세웠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대한 민심이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고요. 차이 잉원의 패배로 끝이 난 거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이 잉원은 주석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민당의 장완한 타이베이 시장입니다. 초대 총통인 장제스의 증손이라고 하죠. 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장완한은 차기 총통의 후보이다. 친중의 국민당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을지 시장은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준율 인하 예상했던 대로 25bp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100조 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부양책을 부동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 내부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로 격화되고 있죠.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봉쇄 지역에 바리케이트를 세워놨는데 특정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바리케이트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서 사망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위가 촉발이 됐고요. 시위는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퇴진하라라는 목소리까지 등장하며 상당히 많은 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격화될지 여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사실 폭스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폭스콘에서 새로 뽑았던 노동자들, 단기 고용을 했던 노동자 중에 2만 명이 또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아이폰 출하량 30% 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한 애플 부품주들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홍콩에서 마카오에 신규 카지노 6개 허가를 내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마카오의 카지노 허가이기 때문에 국내 카지노 업체들보다는 아마도 슬롯머신 디스플레이 업체들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텍이나 토비스 등의 종목들 관심 두고 한번 볼 필요 있겠습니다. 여러 이슈 속에 중국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한국은행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역량도 부족하고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제로 코로나 시기가 좀 끝나는 게 앞당겨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여러 이슈를 소화하면서 숏과 롱 진영의 대립각이 치열한 상황이죠. 지금 좀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얘기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피크아웃 기대하다가 뒤통수 맞은 적 한두 번이야 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성장은 소프트 랜딩 할 거다라는 시각을 내놓는가 반면에 언제나 경제는 그렇게 원만하게 착륙하지 않는다.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고 투자 심리는 지금이 최악이고 올해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하다라는 의견들도 내놓고 있으나 과거에 놓고 봐도 아직 투매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경기 침체 시작 전에는 베어마켓은 절대 안 끝난다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숏과 롱 진영의 치열한 대립은 아마도 지금 시장의 여러 판단 지표들이 애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뉴욕장은 일단 보합권의 혼조 마감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기 폐장 이슈 속에 일단 강보합 기록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결과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는데요. 매출 전체로 보면 예상보다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물가 수준도 높았었고 할인율이 무려 30% 정도였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잘 팔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등장을 했습니다. 애플은 앞서 폭스콘 이슈 등으로 인해서 떨어졌고요. 생각보다 덜 팔렸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반도체, 전자기기 쪽의 매출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내려갔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방어적 종목이 좀 포진해 있는 쪽에 상승도가 더 높았고요. 공항의 이용객 수가 늘어났고 레스토랑 예약이 올라갔다라는 소식에 레스토랑 관련주, 공항 관련주, 의류 관련주들은 비교적 강세였습니다만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좀 좋지 못했네요. 애플은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없어서 못 팔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잘 팔렸다라는 걸 떠나서 생산 타격이 계속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자, 애플 납품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래도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매출 발생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다. 수요가 이연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유가는 2% 밀렸습니다.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유주들은 일단 약세로 거래 끝났습니다. 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장에서 하방을 조금 지지해주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를 내내 괴롭혔던 내용이 이거죠. 금리와 유가와 환율, 강달러였었습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육박했다가 3.6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WTI도 지금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죠. 달러 강세도 주춤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일단은 조금 완화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맥락은 결국엔 무역 적자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장을 좀 하방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봐야겠죠. 올 한 해 상승률입니다. 다우지수가 생각보단 괜찮았더라고요. 5% 정도 밀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2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더 빠졌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낙폭 과대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선택지를 낙폭 과대 성장주로 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 네이버나 카카오가 생각보다 시세가 좋았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다우 전통주가 연말까지 계속 강세를 기록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민감주, 가치주 어느 쪽의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컴백하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좀 더 점치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근의 기조대로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수급 잘 점검해보죠. 자, 산업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안보 위협 이슈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중국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5곳 통신장비를 이제 쓸 수 없게 되는데요.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 국내 통신장비사 수혜볼 수 있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국내 5G 네트워크 장비사들의 실적이 내년 2분기면 모두 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데이터도 꽤나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 이슈 맞물려서 국내 통신장비사 기대해볼 만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밖의 이슈로는 이 원전 해체 관련한 이슈인데요. 내년 5월에 고리 1호기 원전이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할 때 드는 돈이 1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약 400여 기 이상이 운영되고 있고 연구 정지된 게 200여 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50조 원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는 결국 국내 건설사에겐 대형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지금 이슈가 된 곳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우진과 오르비텍인데요. 저희 시간 투자뉴스 7에서 진만 쌤이 원전주 얘기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르비텍과 우진 관련해서 또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뭐가 많기는 한데요. 그냥 일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이날 있을 고용 데이터들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소식이 나올지 한 주간 저희와 함께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키워드 볼게요. 저는 합작 법인 관련한 이슈가 요즘 너무 많이 들려서 그거 좀 정리해보고자 해요. 네, 저는 콘텐츠 관련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 판을 보여드렸었죠. 이 레몽레인의 상장 후의 주가 흐름 12월 30일 상장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주말 내내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만 봤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브리핑 때마다 전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재밌길래 주가까지 이렇게 많이 오를까 싶어서 봤는데 역시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레몽레인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거의 44%가량 올랐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1% 정도 정교장에서 오르고 시간후에서도 7%나 추가로 더 오르는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대 HT나 콘텐트리 중앙, 미스터블루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퍼스 코리아라는 새로운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일본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난주에는 금요일장에서 정교장에서만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52%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들의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차례가 온 것이 아니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 제2의 우영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률로만 본다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드라마이고 또 송중기의 복수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주말에 추가적으로 시청률이 또 올라가면서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5회 시청률이 전국 자체 최고인 14.8%, 수도권은 16.2%, 분당 최고 18.4%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간대 1위 그리고 전 채널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 우영우 때와 한번 시청률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물론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시청률이 꾸준히 증가하긴 했지만 1회 때는 시청률이 0.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은 1회부터 시청률이 6%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우영우가 7회 시청률 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그에 비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은 3회부터 이미 시청률이 10%를 넘어선 상황이고 우영우는 최종화에서 시청률이 17.5%로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은 5회 시청률이 15% 가까이 달하고 6회 시청률마저도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몽레인 같이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더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다른 타자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미리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OTT 대작들이 정말 많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연말과 연초 이렇게 기대작들이 많은데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어떤 지금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일정을 정리해봤는데 커넥트, 카지노, 더 글로리, 무빙, DP 시즌2까지 저는 DP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트리 중앙, 버키 스튜디오, 뉴 이런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서 콘텐트리 중앙은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로도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라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료 구독형 OTT 시장의 점유율을 보신다면
넷플릭스가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티빙 쪽에서 시즌을 좀 인수를 하면서 18%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5.6% 정도 되는데 일단은 연말과 연초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간의 대작의 경쟁 구도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련주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다면 정말 올해 2022년에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주말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또 어떻게 시청률이 계속해서 올라갈지 유지를 잘 할지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시청률이 또 잘 나온다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고 뭐 기대 이하가 나온다면 주가는 급락하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보합권에 머무를 텐데요. 우선은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 후에 최고가 기준으로는 107%가량 올랐었습니다. 물론 3개월 이후에는 이 상승분을 좀 일부 많이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레몽레이는 이미 방영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70%나 주가가 올라갔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OTT 관련된 드라마들을 본다면 뭐 일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시청률은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미 재벌집 막내 아들은 최고 시청률을 계속해서 빠르게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몬레인 비롯해서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가 레벨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네. 관련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소설을 보고 그렇게 재밌다고 제가 사방에 추천을 하고 다녔는데 주식을 살 생각을 못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점. 네, 아쉽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관련주를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 대비 많이 못 갔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관련해서 좀 소외된 종목들이 있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 쪽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저는 합작법인 얘기 좀 띄워볼게요. 배터리 셀 3사와 함께 손잡고 북미 지역에 합작법인을 냅니다라는 이슈를 지난해 말부터 해서 우리 정말 많이 들었었죠. 얼추 조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LG 엔솔, GM과 스텔란티스, 혼다 등과 합작, SK온도 단독 플러스 포드,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 합작, 관련해서 이 정도 돈. 이렇게 규모를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와, 이렇게까지 한국이 투자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배제한다고? 그래서 약간 좀 괘씸한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서로 합작하는 것은 이 거대한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혼자만의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합종 연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은 주말 사이에도 계속 전달이 됐는데요.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이 손잡는다라는 소식이었죠. 2조 5천억 규모 5대5 지분이고요.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겁니다. 30만 대 전기차 공급 규모고요. 2026년도 1분기 합작 공장 가동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나름의 윈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그리고 SK 온향 업체들을 살피자라는 목소리 나와서 뭐 눈에 띄는 관련주들만 살짝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합작법인 관련한 이슈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단독입니다. 좀 수상합니다. 수상한 데다 애플카입니다. 더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엔솔이 타운홀 미팅에서 부회장이 1분기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거고 깜짝 놀랄 만한 실적 개선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업계에서는 막 머리를 굴리죠. 누가 유력한 거지? 그러면서 애플과 현대차그룹, 르노그룹을 꼽았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 외에서 애플카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애플카에 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자, 3번 이슈 갑니다. 이것은 합작법인은 아닌데요. 협력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의 경계현 사장이 소니에 방문을 했다, 본사에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니와는 이미지 센서 부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경쟁사에 방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한 협업 논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의 인스타 사진도 언론에 떠돌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 종목들 혹은 카메라 모듈 관련한 쪽 관심을 좀 받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대응하시고요. 자, 가나 안 가나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테마를 다 준비한 것 같은데요. 가나 안 가나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믹스 상패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금요일장에서 하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낙폭 과대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었던 게임주에게도 찬물이 끼얹어졌는데요. 드래곤플라이부터 시작해서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등등의 게임주들도 일제히 파란불이 가득 켜진 금요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FTX 파산이나 고파이 마비, 위믹스 사태까지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불거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이 투자 심리도 극도로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가나 안 가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내년에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비롯해서 LIG 넥스원, 인텔리안테크 등등의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시세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웹 관련해서 인텔리안테크 얼마 전에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 이슈들이 조금 맞물리니까 한번 관심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양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투자뉴스 7입니다. 7개 뉴스를 전해드린다라는 취지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간 투자뉴스 20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많은 이슈를 욕심내서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욕심을 오롯이 받아주는 분들이 계시죠. 출연자분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지난주는 어찌 보면 조금 이슈적으로는 이번 주보다는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제는 이번 주에 일정도 많고요, 지표도 많고요,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많습니다. 네. 전략 어찌 짜세요? 이제 FOMC가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네. FOMC가. 그리고 이번 주 고용 지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월말 또 월초이기도 하고 해서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도 좀 중요한 게 좀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지표라든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저는 한 8할은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주가가 그로 인해서 반등을 준다라면 이번 주에는 현금 비중을 한 60-70%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봐야지 주식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부양책을 내놨어요. 근데 그 부양책 이슈가 순식간에 묻힐 만큼 지금 시위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는 네. 소식도 들립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폭스콘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때문에 애플 주가도 흘러내렸는데 저는 그것이 그거는 큰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지금 코로나 봉쇄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런 뉴스만 봤으니까 이게 진짜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 그 인민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사람들은 마스크 다 벗고 지금 그 월드컵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뭐냐?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봉쇄 대전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치적 이슈로 잘 마무리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작은 소요가 어느 지역에서 조금 발생했다. 그러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만 또 그런 건 또 잘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슈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혹은 경제 재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 투자하기에는 이제 겨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좋은 것만 바라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카지노 쪽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홍콩, 마카오에서 6개 카지노 업체를 신규로 허가해줬다는 네. 소식도 들렸고요. 어찌됐건 국내 카지노 업체들도 빠르게 뭐 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요. 네. 요거 카지노사들과 뭐 코텍과 토비스 이런 네. 슬롯머신 LCD 업체들 봐야 되나 싶어서요. 일단 저는 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뭐라 그럴까요? 일본인 관광객이 원래 제일 좋아하던 노선이 하와이 노선이에요. 저도 하와이 한 2번 가봤는데 일본인들이 하와이에서 결혼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결혼도 많이 네. 하고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를 가게 되면 제 기억에 맞으면 갈 때 6시간인가 걸리고 올 때 8시간 걸렸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훨씬 더 짧게 걸리겠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하와이를 좀 우리나라는 오히려 동남아시아가 오히려 가까운데 일본은 더 멀다 보니까 하와이를 더 많이 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1위가 서울이고요. 4위가 부산이라고 해요. 하와이가 2위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여행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네. 좀 있었고 또 좀 가까운 노선,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가까운 노선 또 안전한 나라를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카지노 업체들 보면 원래 예전에 카지노 업체들은 일본만 받아봤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인 관광객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인은 적었었는데 이제 중국인이 많이 넘어오면서 10년 후 전부터 이제는 카지노가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단체 관광 이런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이 자주 오고 있고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파라다이스, 뭐 GK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빅스라든지 이런 카지노 기계 관련해서는 어떤 교체 소식이 예전에는 강원랜드에서 예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엔 그런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도 보면은 아주 강하진 않다. 그래서 연동해서 보기보다는 일단은 호텔 카지노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GKL 쪽에 좀 더 무게 실어 주셨고요. 진만쌤 같은 경우도 GKL에 대한 긍정 코멘트를 주셨던 바가 있어서 저희 카지노주 잘 보겠습니다. 자, 재벌집 막내 아들 정말 이렇게까지 주가가 격하게 반응할 줄은 좀 몰랐어요. 드라마 재밌긴 하거든요. 재밌죠? 네. 근데 이만큼 올랐는데 사도 될까? 이거 질문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뭐 계속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59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시청률도 순항을 하고 있죠. 저 어저께 건 못 봤는데 그전 거는 한 2번 정도씩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밌다. 그러니까 원래 재밌고 재미없고는 제방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요즘엔 그 제방을 또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는 저는 일단은 항상 드라마 관련된 거는 그 드라마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영하기 직전에 주가가 오르고 방영하고 나서는 조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네. 또 금요일에는 좀 애매한 모습이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오른다라면 저는 좀 매도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다. 대신에 또 빠지지 않고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간다라면 뭐 또 기대감을 갖고 한 번은 매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예전에도 보면은 과거에도 주가가 더 올라갔었던 건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몽네이드의 어떤 투자는 좀 봐야 된다. 네. 왜냐면 작품이라는 게 계속 연속성을 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작품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회사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연속성을 띄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성공했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 작품이 다음 차기작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 투자를 했었고 또 OTT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부분들 이런 포커스로 이런 거에 맞춰서 대응하신다라면 뭐 엔터사들 뭐 SN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어찌되었든 여러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문화 개방을 얼마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것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회사에서 태양의 후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깨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영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만든다. 이러면 얘기가 그쵸.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좀 적당한 선에서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콘텐츠 쪽에 주목을 받는다면 SN과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조금은 더 다음 이제 순서를 노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합작법인 이야기 중에 뭐 다른 거 다 놓고 현대차와 SK온 배터리 합작법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 잡아주신다면요? 어쨌든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는 것이고 연간 30만 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 정도 25년 후반이나 6년 정도면은 제품이 출시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IRA 법안이 만약에 3년 유예가 확정이 된다라면 딱 그 시점에 맞춰질 수 있는 어쨌든 현대차도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가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차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 시간을 좀 벌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벌게 된다라면 요 투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아직까지도 전기차 점유율이 현재 지금 신차 기준으로 한 7% 정도도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유럽이 한 20%에 육박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10% 중후반 정도 있는 거에 비교해서 갈 길이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뭐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 확대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나노신 소재 최근 그러니까 뭐 다른 배터리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좀 배터리주들이 좀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좀 덜 오르는 종목을 본다라면 이런 두 종목이 아닐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나노신 소재 저희 기억해 볼게요. 자,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유가가 요즘 계속 내려오잖아요. 유가가 하락하니까 또 관련해서 좀 관심을 둘 만한 내용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뭐 코로나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하락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가 네. 급증하다 보니까 진짜 뭐 지난 3월부터 경제지기 한다 이 얘기를 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말을 했는데 결국 경제 재개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올해가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내년 3월까지도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수요 감소에 따른 우려감으로 유가가 좀 하락한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산 이제 상한가 캡을 씌우는 것이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한 65불에서 70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가격보다 높고요. 그리고 원래 지금 암암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통해서. 네. 근데 지금 그것보다 그러니까 WTI보다도 한 15불에서 20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65불, 70불 정도에서 만약에 상한가 캡이 씌워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 놓고 판매가 타격이 전혀 없다고 그렇죠. 타격이 전혀 그러더라고요. 없이 마음 놓고 판매하는 거고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부담 없이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그동안에 암암리에 구매를 했었던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구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원유가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난주 하락을 했고 금요일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현재 정도 유가 수준에서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휘발유 재고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너무 비싸다. 상한가를 캡을 좀 낮추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낮추게 된다라면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유주에 대한 투자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미 정제 마진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네.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보고 있고 화학주들도 납사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업황이 지금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조금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유가랑 연동성 많이 뛴 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지금은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다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상향 기조를 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풍력주들을 최근에 좋았는데 조금 더 좋은 흐름, CS윈드 대장주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딱히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네.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쪽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일단 보수적인 의견을 지금으로선 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 가져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EU에서 또 신재생 패스트트랙 승인 얘기도 있었던 만큼 관심 두겠습니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